안녕하세요. 합격 고고 요양보호사 TV 제5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90쪽에서 125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4강에서는 노인의 인권 보호와 노인 학대 예방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번 5강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순서로.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법적인 권익 보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근로기준법상에서는요, 근로계약서에 꼭 내용들을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필수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임금 및 근로시간. 임금이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6시간이다, 3시간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고요. 이 임금이나 근로시간의 명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이 있겠죠. 기본급, 수당, 상여금 이런 것들, 그리고 계산 방법은 기본급이 150만원이고 수당이 50만원이다 이런 계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고, 지불 방법은 25일에 또는 30일에 또는 5일에 시간을 정하고 일정을 정하고, 그리고 또 그 계좌 이체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지불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취업 장소는 성남시 은행동의 무슨 요양원이다, 또는 종사해야 될 업무, 내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잘 하는 그러한 요양보호사면 인지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시간씩 강의를 해줄 거다, 또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해줄 거다, 이러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 규칙의 내용도 써야 되겠죠.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것, 또 요양원이면 요양원, 주간보호센터는 주간보호센터가 지켜야 할 그런 규칙 내용, 또 종사자가 기숙을 할 때, 이제 거기에서 숙박을 같이 할 때, 그럴 때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도 또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요양보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장기요양기관 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가 안전 또는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는 처벌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키워드죠. 이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외우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네, 다음은 산업재해 보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산업재해 보상법이라는 건 산업으로 인해서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어요. 그랬을 때 요양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퇴직을 했어요. 그랬을 때 또 사업장에 부도가 났어요. 나는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없어졌을 경우 재요양,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급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도 시험에 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상제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어요. 이것도 시험에 납니다. 다음에 산재 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해요. 이것도 중요하죠? 산재 요양으로 휴업을 했는데 기간과 치료가 종결이 됐어요. 종결되고도 종결됐다고 바로 해고하냐? 아니죠.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고 30일이 지나서 복직을 했다, 이랬을 때 해고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급여는 조세,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돼요. 그래서 세금을 절대 떼지 않아요. 보험급여는 오로지 이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고, 또 어떤 보험급여도 마찬가지지만 조세,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고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몇 년요?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도 없어요.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양도하거나 또 이거를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급여는 절대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안전한 급여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장기 요양 기관장이 성희롱 대처 방안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또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성희롱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요양 기관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를 해야 되고요.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이 만약 발생했다 그랬을 때 행위자를 징계해야 돼요. 이 부분은 상식이긴 하지만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징계해야 한다.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해서 기관 내에 비치를 하고요. 성희롱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야 돼요. 이게 장기요양 기관장의 의무입니다. 자,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 성희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둬야 되는 의무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볼까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라.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치유 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외부의 전문 기관에 상담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세 개 요양보호사가 해야 되는 성희롱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자,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를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뭐겠어요? 의무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요양보호사한테도 직업윤리가 있는데 그 윤리의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자, 인종, 연령, 종교, 경제적 지유 등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하는 걸 금지한다. 자, 이것도 외워두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나한테 서비스를 받고자 의뢰를 했는데 요양보호사가 이제 방문 요양을 할 경우의 얘기예요. 나는 외국인은 하기 싫어 라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도주의 정신 또는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 인권 옹호와 자기 결정을 존중, 대상자의 결정을 항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우리 배웠죠. 그리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이거는 책임을 나누는 그러한 효과도 있고요. 또 지속적인 서비스, 또 본인의 권리 보호,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시설장, 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꼭 보고하도록 해야 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술과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외우세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 상식적이니까 아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빨간 것이니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 유지, 상식적인 거지만 중요합니다. 업무와 관련해요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든 관련된 분들과 협력을 해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시설장에게 물어봐야 돼요. 관리 책임자나 시설장에게 물어봐야지 요양보호사한테 동료에게 물어보고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 수행 시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 안 되죠. 시설장과 관리 책임자와 보고를 해서 지시를 받고 또 이렇게 이제 그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윤리적 태도예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 대상자를 인격체로 존중해 줘야 돼요. 이거는 상식적인 거니까 잘 아시겠죠?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종교를 존중해 주고요. 성교 목적으로 강요하는 거 금지예요. 내가 요양보호사가
불교를 믿는데 대상자는 기독교예요. 근데 불교가 좋다고 계속 강요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인격체를 존중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 앞에서 나왔죠?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 뭐 그 외에 상담사 등과 협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상호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바른 몸가짐과 언어생활, 사정이 있어서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 사전 연락을 꼭 해야 돼요. 이 부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대상자가 없을 때는요.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문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막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잠깐 치워주고 가야지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뭐가 없어졌다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고요. 불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메모를 남겨둔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발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금지한다. 자, 이것도 잘 나와요. 이 부분도 잘 나오기 때문에 특히 기억을 하세요. 별도 서비스 계약하지 말아요. 개인적으로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거기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타 기관 의뢰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 대단히 중요하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되는 것. 그래서 계속 보수교육을 받고 지식과 기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개발 기회로 삼는 부분, 자신의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해서 자가 평가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법적, 윤리적 책임,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또 대상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팁 받는 행위,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이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특별히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상식적인 거니까 기억이 나시겠죠?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을 할인 추가로 부담하는 행위 안 됩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이것도 잘 나오고요.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이렇게 윤리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요양보호사가 일을 하다 보면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법적 소송에 연관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돌아가셨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보호자들이 법적 소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나를 이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를 보호해야 되겠죠. 스스로.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할 때는 정해진 정책 절차에 따른다. 앞에서 유의해야 될 점들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담금을 깎아준다, 할인해준다든가 아니면 대신 내준다든가 또는 요양보호사 복지용구 그 업체를 알선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정해진 정책이 아니에요. 하면 안 된다는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르고요.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는 게 본인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조금 귀찮더라도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 필요합니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 특히 세심하게 관찰해서 정확히 기록해야 돼요. 그래야 이 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얼마든지 소명을 할 수 있어요. 근무 때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제공해야 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누구에게? 시설장에게. 자, 요 두 가지 잘 나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해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돼요. 이것도 잘 나와요. 자, 이렇게 특별히
이러한 이제 잘 나오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잘 나오는 거는 이제 수업을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윤리문제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았어요. 그래서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보상금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가 대처 방안이에요.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았을 때, 아, 네, 그래요. 뭐, 면제해드리죠. 뭐, 이렇게 면제해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법행위 신고하면 제가 신고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죠? 경고죠? 어떤 면에서는 나쁜 면에서는 경고지만 좋은 면으로 보면 정보 제공을 하는 거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 대상자 및 가족으로부터 요양보호 서비스에 신청이 왔어요. 그때 본인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해요? 아니라고 그랬죠? 관리 책임자 시설장에게 보고를 하고 거기에 지시에 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복지용구 유인 알선 하면 안 되죠. 대상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건 바람직해요. 뭐 잘 못 걸으시는데 걷는 거 재활 운동을 하려면 지팡이를 사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바람직하죠. 그다음에 그렇지만 유인하거나 알선을 해요. 뭐 A 업체에서요 싸게 해줘요. 거기서 사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유인하거나 알선을 하면 안 되죠. 또한 그 유인 알선에 의해서 부당한 수익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부당한 수익 목적이면 윤리 원칙 위반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복지용구 유인 알선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다음에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활동 강요받은 경우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 이게 잘 나오죠. 뭐냐면 보호자가 기저귀 재사용해달라고 얘기해요. 기저귀가 너무 많이 드니까 기저귀 재사용해주세요. 약간 조금 묻은 거는 재사용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재사용할 수 없는지 그 당위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무해성의 원칙이에요. 해가 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무해한 행위를 해줘야 되는, 무해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원칙에 의거해서 보호자한테 그렇게 알리고 무해성의 원칙에 따라서 서비스를 해주면 돼요. 다음에 이제 대상자의 성적 행동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이때는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잘 나오고 이것도 잘 나오죠. 단호하게 거부를 한 후 가족과 시설장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러한 성적 행동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그 질환 중에서 어깨에 통증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어깨 관절 전체에 통증이 와요. 움직임이 많았던 날 밤중에 통증이 심하고 관절이 뻣뻣해요. 통증이 어깨 주변을 시작해서 팔로 막 퍼져나가요. 팔을 움직일 때 어깨에서 소리도 나고 팔을 들고 내릴 때 특히 통증이 심해요. 그리고 손과 발을 등 뒤로 돌릴 때 매우 자, 이런 어깨 통증이 올 때는 대상자가 올 때도 이 스트레칭을 하게 지원을 해주고요. 본인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하면서 어깨 통증이 오면 이런 스트레칭을 함으로 해서 완화시키거나 또는 이제 미리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면 자, 첫 번째가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쭉 펴요. 그리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이 운동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팔꿈치가 머리 끝에 닿도록 들어 올려요. 그리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잡고 몸통 쪽으로 당겨줘요. 몸 있는 데 쪽으로 당겨준다. 다음에 세 번째는 팔을 들어 올리죠.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 부위를 잡고요. 등 뒤쪽으로 눌러줘요. 그 다음에 등 뒤쪽에서 양팔로 이렇게 수건을 잡고 수건을 지그시 잡아당겨서
해주면서 팽팽하게 해주면서 유지를 시켜주는 것. 이 그림으로도 스트레칭, 어떤 스트레칭이냐라고 나오고요. 또 이제 말로도 이렇게 단어로도 나와요. 근데 그림으로 나오면 선생님들이 다 잘 아시겠죠. 그죠? 이건 외우기도 쉽고. 근데 이렇게 단어로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팔꿈치가 계속 나와요. 팔꿈치를 잡고 팔꿈치를 누르고 또 팔꿈치 부위 이러한 팔꿈치가 계속 나오지만 이 팔꿈치가 나오지만 어깨 통증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 그림을 딱 보고 팔꿈치를 누르는 이거는 어깨 통증에 대한 스트레칭이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요 시간도 잘 나오죠. 10 내지 15초간. 그래서 우리 이 스트레칭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쉬면서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이렇게 10초간 유지하고 5번이나 10번 반복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음은 손목 통증. 특히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수근관 증후군 한번 보시죠. 수근관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에 있는 수근관이라는 것이 좁아지고 압력이 생겨서 신경을 자극하면 아프고요. 이때 증상으로는 감각 저하, 저린 감각, 통증, 근력 약화가 있고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줘 굽힐 때는 더 아파요. 그리고 이 수근관의 특징이요.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엄지손가락에 운동 기능장애가 와요. 검지가 아니고요. 엄지손가락에 운동 기능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밤에 통증이 더 악화돼요. 이 부분 신경을 써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돼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특징이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요? 수근관 증후군이죠.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 손목에 통증이 왔을 때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손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요. 이게 손이 앞으로 향했죠. 앞으로 향하게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펴요. 쭉 편 다음 부드럽게 이렇게 잡아다니면 돼요. 몸쪽으로 잡아다닌다. 그리고 손끝이 바닥을 또 향하게 해서 팔을 전방으로 쭉 편 다음 전반을 쭉 편 다음 부드럽게 잡아당긴다. 이렇게 보시면 손바닥을 손끝이 바닥을 향하게 하고 바닥을 향하게 했죠. 위로 향하게 하고 바닥을 향하게 했죠. 바닥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팔을 쭉 폈죠. 그리고 부드럽게 잡아다녀요. 이거랑 반대로 잡아다녀요. 그 다음에 자가진단법은 양층의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한 채 최소한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저린 증상이 더 심해져요. 손바닥과 손가락에 저린 증상이 심해지면 수근관 증후군이죠. 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분 정도 이때 1분 정도 있는데 저림이 심해지면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그랬죠. 다음 요통이 올 수 있어요. 요통 증상은 등 쪽 허리, 골반 부위에서 시작해서 다리의 앞, 옆, 뒤로 뻗치는 통증인 방사통.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올 수 있고 옆으로도 올 수 있고 뒤로도 올 수 있다는 거죠. 허리 디스크가 돌출돼서 신경이 눌린 부위에 다리에 감각이 이상하거나 이렇게 뭐 다리가 저리다든가 감각이 없다든가 또 근력 약화가 일어나고요. 오랜 시간 활동하거나 앉아 있으면 통증이 더 악화돼요. 자, 이러한 요통 통증일 때는요, 요추 안정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요통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운동으로 요추 안정화 운동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바로 누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 들기. 바로 누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옆으로 허리 돌리기 천천히, 그리고 옆으로 누워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아랫다리 들어 올리기,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위로 다리 들어 올리기,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위로 머리와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기.
양반 다리로 앉은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곧게 펴고 허리 굽히기. 네 발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밀어 쪼그려 앉기. 자, 요 그림이 뒤에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1번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누워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요. 그죠? 엉덩이 들렸죠?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어떤 운동이냐? 그러면 요추 안정화 운동이죠. 요통이 있을 때 하는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누워서 무릎을 굽히고, 그리고 옆으로 허리를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허리를 돌려. 하체만.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다리를 들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였죠? 4번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위로 다리를 들어 올리고요. 4번. 그 다음에 5번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위로 머리와 다리를 같이 올려요. 더 힘들겠죠? 그 다음에 6번이 양반 다리로 앉은 상태에서 양반 다리로 앉았죠? 앉은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곧게 펴고 허리를 굽히는 부분. 다음에 이게 이제 네 발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밀어서 쪼그려 앉아요. 네 발 엎드려서 이렇게 있다가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쪼그려 앉아라. 이게 이제 허리 요추 안정화 운동인데 가장 잘 나오는 게 요겁니다. 나머지 이제 요거 이 3번 또 5번도 잘 나오죠. 6번도 나오고요. 전반적으로 그림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물건 이동 방법이에요.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이 물건도 잘 들어 올려야지, 안 그러면 허리가 나갈 수가 있고 또 무릎이 나갈 수가 있어요. 허리를 펴고요. 무릎을 굽혀서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힌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서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힌다. 다리를 약간 벌리고 무게중심으로 이렇게 낮춰서 허리를 굽혀서요. 무릎을 굽혀서 허리는 편다는 게 무릎 굽히면 허리는 요렇게 해서 피라는 거예요. 아주 쭉 피라는 게 아니고요. 무릎을 펴서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릴 때도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리고요. 물건 등 상태에서 방향을 전환할 때 발을 움직여 조절해야 돼요. 이것도 잘 나와요. 자, 요거 잘 나오죠? 요거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해서 들어 올린다. 잘 나와요. 양손 들어 올릴 때 많이 나와요.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린다. 다리로. 허리는 쓰지 말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한 손으로 들어 올릴 때 발을 앞뒤로 벌려 지지면을 더 넓혀야 돼요. 발을 앞뒤로 벌려요. 그 다음에 무릎을 굽혀 무게중심을 낮춘다.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린다. 침대에 있는 물건을 움직일 때 한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 움직인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게 뭐냐면 무릎을 굽혀서 무릎을 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리나 또는 발로 움직이고 지지면을 넓히는 거,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이렇게 이제 허리는 이렇게 폈죠. 약간 굽었지만 폈어요. 그리고 다리는 무릎은 이렇게 굽혔고 지지면을 넓혔죠. 그리고 물건은 항상 가까이 돼요. 멀리로 들어 올리면 허리에 힘이 가기 때문에 물건은 가까이에서 들어 올린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들어 올렸죠. 무릎을 펴서. 그리고 침대에서 물건을 움직일 때는 한쪽 발을 위로 올리고 물건을 들어야지만 이거는 허리를 이렇게 무릎 굽히면서 이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쪽 발을 위로 올리는 방법이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특히 이제 요거 잘 나옵니다. 자, 목에 통증이 왔어요.
증상은 목이 뻣뻣하고 목덜미가 당겨요. 얼굴, 발, 손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통증이 있고요. 현기증도 오고 그 다음에 어지럼증 같은 두통이 있어요. 목에 통증이 오면. 그리고 몸의 절반 정도가 둔감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고통이 있죠. 팔에 힘도 빠지고요. 이때는 턱을 가볍게 목 쪽으로 당긴다. 머리를 뒤로 지그시 젖힌다.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지그시 양손으로 눌러준다.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손을 지그시 눌러준다. 머리를 천천히 옆으로 돌린다. 근육 운동으로서는 머리를 앞으로 밀 때 손으로는 뒤로 밀어 저항을 준다. 머리를 옆으로 밀 때 손으로는 반대쪽을 밀어 저항을 준다. 머리를 뒤로 밀 때 양손을 앞으로 밀어 저항을 준다. 왜 제가 빨리빨리 나가냐면 뒤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이었죠? 턱을 가볍게 목 쪽으로 당겨요. 자, 턱을 약간 목 쪽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지그시 뒤로 젖혀요. 머리를 지그시 뒤로 젖히고, 그리고 머리를 이제 다음에 앞으로 숙여요. 젖혔다가 앞으로 숙이고 지그시 양손으로 눌러줘요. 목에 약간 힘이 들어가게끔. 그리고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죠. 목에 힘이 약간 들어가게끔. 그리고 머리를 천천히 옆으로 돌리는 것까지 해서 이러한 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 또 목 통증 완화 스트레칭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림 자세히 보시면 목이라는 거 확실히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목 근육 운동이 있었죠. 목 근육 운동은 머리를 앞으로 밀 때 손으로는 뒤로 밀어 저항을 줘요.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밀으면서 손으로는 뒤로 반대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를 옆으로 또 하면서 손으로는 반대쪽. 또 머리를 뒤로 밀 때 뒤로 이렇게 뒤로 밀으면서 손으로는 앞쪽에 저항을 주면서 근육 운동을 시켜주는 방법. 자, 팔꿈치 통증 증상을 보시면요. 손을 펴고 손목을 뒤로 젖힐 때 오히려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세게 쥘 수가 없어요. 또 손목을 굽히고 펼 때 그다음 통증이 생기고요. 팔꿈치 밖에나 또 내측에 압통감이 있어요. 유형으로 보면은요, 테니스 엘보라고 그래서 팔꿈치 외축 상과염이라는 게 있는데 테니스 선수에게 많이 발생하는 거, 또 팔꿈치 내측 상과염이라고 하는데 골프 치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외측과 내측이 압통감이 있다고 그랬죠. 자, 다음에 팔꿈치 통증 스트레칭 보시면요.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도록 팔꿈치를 천천히 편다. 손가락 깍지를 껴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도록, 손바닥이 밖으로 향했죠. 팔꿈치를 천천히 편다. 그 다음에 손가락이 몸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죠 원래. 근데 반대로 몸축을 향하도록 바닥을 짚고 네 발 기기 자세를 취한다. 다음에 손바닥이 몸쪽으로 향하도록 해서요. 손등을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는 거죠. 다음에 손등이 몸쪽을 향하도록 해서 손바닥을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죠. 여기는 손바닥, 여기는 손등 이렇게 천천히 당기는 그러한 스트레칭을 하면 이런 팔꿈치 통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팔꿈치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겼거나 이럴 때 손상 후 24 내지 72시간, 1일 내지 3일이죠. 내 초기 치료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 초기 치료 때는 냉찜질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만성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만성 통증일 때는 온찜질을 해줘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다음에 휴식. 휴식은요, 외상을 조절해주면서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테니스 엘보가 왔거나 또는 뭐 골프 엘보가 왔거나
그냥 막 골프를 계속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돼요. 휴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냉찜질이 좋은 건 뭐냐면요. 세포의 대사 과정을 조금 늦춰서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켜요. 이 부분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압박은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은 움직임과 통증, 못 움직이게 하면서 통증을 줄여줘요. 그리고 올리는 건 이제 우리가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경우에는 모세혈관의 압력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이것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정맥열 회기를 증가시키면서 정맥열이 잘 순환이 되면서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올리기 부분하고 그리고 손상과 부종 냉찜질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그러면 금골격계의 급성기 이후의 내용, 물리치료나 운동 치료를 할 때, 자, 온열치료, 이때는 뭐 온찜질을 하라고 그랬죠. 급성기 이후에는. 그래서 온수포, 적외선, 파라핀, 수치료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온열치료로. 그리고 이제 전기 광선치료, 저주파 치료, 고주파 치료. 또 견인요법, 이렇게 좀 늘려주는 견인요법 있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 많이 맞으면 안 돼요. 이때는 간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이게 부작용으로 또 이제 우리 근육이 약화돼서 쉽게 파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으면 안 됩니다. 수술 증상이 악화되거나 감각장애가 생겼다. 이 수술하고 나서 또 악화됐어요. 또 감각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의사와 바로 상의를 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가 스트레칭을 잘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칭에는 그 의의는요, 몸을 쭉 펴거나 굽혀서 근육을 긴장 또는 이완시키면서 몸을 부드럽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또 통증을 예방하고 관절 구축 예방, 관절이 굳는 그러한 구축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목적은요,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죠. 그래서 작업이나 운동 시에 부상을 예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유연성을 증진시킴으로 해서 관절의 그 가동, 움직이는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면 업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격렬하고 빠른 운동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신경 촉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혈액순환도 촉진하고 기분 전환도 될 수 있어요. 스트레칭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면 몸의 혈액순환도 促진되고 이러한 이제 관절 구축이나 관절이 굳는 것 또 운동신경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세요.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에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같은 동작을 5 내지 10회 반복해라. 그리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도 5 내지 10초 정도 휴식해라. 50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안정되게 실시를 하고요. 스트레칭 자세로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하라고 그랬죠? 10 내지 15초 유지해라. 50하고 자세를 유지하는 건 10 내지 15초 유지해라. 그리고요, 아플 때까지 하지 말고요, 시원하다는 느낌이 든 범위에서 실시해야 돼요. 잘한다고 막 아프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리고 상하 좌우 균형 있게 실시하고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실시하는 게 좋아요.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그러면 감염에 걸릴 수가 있겠죠. 어떤 감염병이 있는 대상자를 만났을 때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저하돼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감염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 차원에서는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플루엔자 이런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주고 감염 예방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에 대상자에게 전염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접촉하지 않아야 돼요.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는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접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도 이런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는 접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자주 씻는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소독법을 시행한다. 자, 요 부분.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접촉하지 않는다.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 보호장구 착용한다. 여기에 잘 나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감염성 질환 중에서 결핵. 결핵은 전통적으로는 결핵 이런 감염성 질환이죠. 보시면 결핵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결핵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꼭 실시를 해야 되고요. 2, 3주 이상의 기침이나 발열이 있고 그 다음에 체중 감소가 있고 또 수면 중 식은땀 이런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 꼭 결합 검사를 해봐라. 결핵균은 숨을 쉬기만 해도 공기에 있는 게 폐수로 들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해요. 우리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결핵균에 감염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이 잘 되는 결핵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핵은 면역력 저하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결핵 의심 대상자를 돌볼 때는 꼭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된다. 마스크나 장갑.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기 때문에 환자가 사용하는 물건은 함께 쓰는 것은 괜찮아요. 이 부분도 잘 나오고요. 이 부분도 잘 나오고 또 이 부분도 잘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독감일 때 독감도 감염이 되죠. 독감 예방접종은 1년 1회 꼭 해라.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병이 회복될 즈음 되면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가래가 생기면 회복될 즈음에 이러한 증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증상이 더 심하다. 폐렴으로 번진 거 아닌가 의심을 하라는 거죠.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휴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 잘 나와요.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휴식하면서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다음에 노로바이러스 장염. 우리 이제 굴에 많이 들어가 있죠. 굴을 생으로 먹었을 때 노로바이러스에 잘 걸리는데 이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감염력이 강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증상으로는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근육통, 권태, 두통, 발열 등이 나타나고요.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야 돼요. 잘 나옵니다.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중단하고 그리고 또 증상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도 최소 2, 3일간 음식 조리하지 않아야 돼요.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중단하고 회복돼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할 때도 2, 3일간 음식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 나오죠?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한다. 감염력이 강하고 장염을 잘 일으켜요. 자, 다음에는 머리니. 머리 리본, 머리핀, 머리에 닿는 것들은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침구류나 수건옷, 옷장 등 떨어졌던 이가요. 48시간까지 살아서 재감염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햇빛에 말리고 또 삶고 해야 돼요. 치료하기 전에 2일 동안 착용한 의류 등은 뜨거운 물 세탁하고 고온으로 기계 세탁해서 건조하라. 왜 2일 동안이냐? 언제까지 살아있다고요? 48시간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2일 동안 착용한 의류 등은 이렇게 사멸을 시켜야 되죠. 다행히 머리니는요. 55도씨 이상의 5분 이상 노출할 때 사멸이 돼요. 5죠? 5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머리니도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 특히 신경을 써야 돼요. 다음 오음이에요. 오음. 오음은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더 활발해져요. 그래서 여름철에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온이 떨어지는 11월에서 4월 사이에는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여름철에 주의해야 되겠죠. 온 진드기에 발생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해서 잘 옮아요. 매우 강하다.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하는 게 필요해요. 자, 이것도 잘 나옵니다. 동시에 치료해야 된다. 증상이 없어도 동시에 치료해야 된다. 내일 및 친구류는 뜨거운 물로 20 내지 10분 내지 20분간 세탁 후 건조를 하고요. 세탁 후 3일간 사용하지 않아요. 10, 20, 3. 그죠? 10 내지 20분간 세탁 후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이죠? 3일간 햇빛을 쬐도록 널거나 다리미로 다리노 사용한다. 이것도 잘 나와요. 알레르기와 혼동이 되기 때문에 심한 가려움은 병원을 방문해라. 병원에서 처방받은 도포용 약재를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바른다. 이때는요, 모두가 같이 치료를 해야 돼요. 동거 가족, 요양보호사, 대상자. 같이 똑같이 도포용 약재를 목에서 발끝까지 밤에 모두 바르고 그리고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씻어내야 돼요. 요 부분이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5강까지 끝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